짐을 싸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당에 선 채로 제 손으로 보따리를 묶었어요. 하인들은 눈을 피했고 시어머니는 안방 문을 닫았죠. 남편은 사랑채에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누구도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도 붙잡지 않았을 뿐이에요. 보따리 끈을 묶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이제 이 집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만 느껴졌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교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몸조리 잘하세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웃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걱정하는 얼굴이었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때 돌아봤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집에 21살에 들어왔어요. 혼례 첫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말이 없으시오.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말수가 적으니 마음에 든다고요. 친정어머니도 시집가기 전에 당부했어요. 여자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집안일을 묵묵히 했고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어요. 칭찬받을 일이 있어도 겸손하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문제는 교씨가 들어온 뒤부터였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컸고 웃음이 많았고 시어머니 앞에서도 농담을 했어요. 처음엔 실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웃으셨어요. 생기가 있어서 좋구나.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말이 없는 건 미덕이 아니라 그냥 존재감이 없는 거라는 거리요. 교씨는 늘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하려던 말도 제가 해야 할 말도 먼저 입 밖에 냈어요. 그러면 저는 뒤늦게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요. 그렇게 점점 저는 말을 잃어갔습니다. 결정타는 그 일이었어요. 시어머니 환갑 잔치 때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옷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셨는데 교씨가 얼른 나섰습니다. 아, 제가 다시 골라올게요. 사모님께서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신경을 못 쓰셨나 봐요. 저는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바빴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정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교씨 말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랬구나. 몸조리 잘해야지. 아니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날부터 소문이 났습니다. 본부인이 병약하다고요.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고요. 제가 그 소문을 퍼뜨린 게 아닌데 저는 그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일은 빨랐어요. 시어머니는 교씨에게 집안 살림을 맡기기 시작했고 남편은 제 방에 덜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이 없소? 그제야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것도 답이긴 하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년 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불편해 보이는구나. 아니라고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입이 안 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편한 곳으로 가거라. 그게 전부였어요. 재판도 없었고 따지는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가 이 집에서 사라지는 게 모두에게 편한 일이라는 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반박하지 않았어요. 짐을 싸는 동안 남편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씨는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했고요. 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야 했을까요? 소리라도 질렀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대문을 나서는 제 등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조용한 사람이었어. 그게 제 평가의 전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 울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소리쳐야 했을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뭐라고 소리쳐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쫓겨났습니다. 조용하게요. 그게 제 잘못이었을까요? 시끄럽게 굴면 모든 게 더 망가질 줄 알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혼례 전날 밤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시집은 참고 사는 곳이다. 말을 아끼고 티내지 말거라.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모든 며느리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고개만 숙였고 남편 앞에서 불평하지 않았고 집안 대소사를 묵묵히 처리했어요. 칭찬받았습니다. 말이 없어서 좋다고요. 그게 제 가치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교씨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후시를 드렸다. 내가 잘 보살펴라. 네, 라고만 대답했어요. 마음속으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좁은 사람처럼 보일 테니까요. 교씨는 첫날부터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언니, 잘 부탁드려요. 제가 모르는 게 많으니 많이 가르쳐 주세요. 공손했어요. 예의도 바랐고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자리를 빼앗으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집안을 돕는 사람일 거라고요. 착각이었습니다. 교씨는 말이 많았어요. 아침상을 차리면서도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걸었고 저녁에 바느질을 하면서도 남편에게 하루 일과를 물었습니다. 처음엔 경솔해 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생기가 있어서 좋구나. 집안이 환해진 것 같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질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려던 말을 교씨가 먼저 했어요. 시어머니 생신상 준비를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워뒀어요.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어떤 손님을 초대할지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교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올해는 송편을 준비하면 어떨까요? 작년에 드시고 좋아하셨잖아요. 제가 하려던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그리고 저를 보셨어요. 사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씨 말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좋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 눈빛이 조금 식었습니다. 내 생각은 없느냐?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교씨가 말해버렸는데 제가 뭘 더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안 대소사마다 교씨가 먼저 의견을 냈어요. 저는 점점 할 말을 잃어갔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면 뒤늦은 것처럼 들렸고 침묵하면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집안일에 관심이 없소? 아니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교씨가 먼저 말해서 제가 할 말이 없다고요? 그게 핑계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오. 어떻게요? 그 질문은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시어머니 환갑 잔치였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옷감을 직접 골랐고 술을 놓았고 정성껏 치마 저고리를 지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옷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입어보세요. 시어머니가 옷을 펼쳐보시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색이 너무 화려하구나.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말을 못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 봐요. 그때 교씨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사씨가 준비한 옷인데 좀 그렇구나. 교씨가 얼른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골라올게요. 언니께서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신경을 못 쓰셨나 봐요. 저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몸조리 잘해야지. 아니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교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돕는 게 아니라 저를 약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친정 어머니 말이 떠올랐어요. 말을 아껴라. 시끄럽게 굴지 마라. 저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말을 아꼈고 조용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말을 아끼니까 아무도 제 생각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조용히 있으니까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교씨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집안 잔치는 내가 맡아라. 사시는 몸이 안 좋으니까. 저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정정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 뒤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교씨가 집안 살림을 맡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중요한 일을 교씨와 상의했어요. 남편도 저녁에 교씨 방에 더 자주 들렀습니다. 저는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어느 날 마당에서 하인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부인은 말이 없어서 좋긴 한데 좀 무서워. 맞아.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웃겼어요. 저는 말을 아껴서 칭찬받았는데 이제는 말이 없어서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럼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이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불만이 없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없습니다. 남편이 저를 빤히 보았습니다. 정말로? 정말이었을까요? 말하지 않으면 불만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말을 못하는 걸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어요. 당신은 참 알 수가 없소.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정말 옳은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 말했어야 했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불만이 있다고, 제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침묵이 미덕이 아니라 그냥 존재의 폭이라는 걸요. 말하지 않으면 평온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틀렸어요. 말하지 않으니까 제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늘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결정을 미루는 사람 곁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냥 썩어가요. 그리고 썩은 건 결국 약한 쪽이 뒤집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교씨가 집안 살림을 맡기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인 하나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창고 쌀이 모자랍니다. 제가 관리하던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매달 장부를 확인했고 미리미리 채워뒀습니다. 교씨께 말씀드렸나?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보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요. 쌀은 지금 필요한 건데 말이죠. 저는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사랑채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시오. 남편이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니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요? 창고 쌀이 모자랍니다. 교씨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책을 덮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다시 맞는 게 낫겠습니다.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겠소. 그날은 그걸로 끝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찾아갔습니다. 쌀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것 말이요. 교씨와도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소. 교씨와요? 제가 정실인데 왜 후실과 상의를 해야 합니까? 그 말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좁은 사람처럼 보일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무 결정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집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본부인과 교씨가 사이가 안 좋대.
살림 문제로 다툰다더라. 다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교 씨와 직접 말다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은 제가 질투로 시비를 건다는 식으로 퍼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지 몰라요. 하지만 교 씨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들었습니다. 언니께서 요즘 예민하세요. 제가 조심해야겠어요. 저는 예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을 제대로 하자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씨야, 들어와 앉거라.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집안이 편치 않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하느냐. 다만 좀 참아주면 안 되겠느냐. 참으라고요. 무엇을요? 그 질문은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교 씨도 이 집 사람이다. 내가 좀 너그럽게 봐주면 다들 편할 텐데. 저는 이미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역시 내가 장손 며느리구나.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참으라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소? 네. 어떻게 하기로 했소? 참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잘했소. 집안이 시끄러우면 다들 피곤하니까.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제가 참으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문제를 덮어두는 걸까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창고 쌀은 여전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집안 장부는 엉망이 되어 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남편을 찾아갔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살림을 맡겠습니다. 남편이 난처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당신 말도 맞소. 하지만 교 씨 입장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소? 교 씨 입장이요?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먼저 아닙니까? 저는 집안을 위해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소. 생각해 보겠소. 또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결정을 내릴 생각이 없다는 걸요.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교 씨가 시어머니 방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녁에 하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대부인께서 교 씨 마님께 집안 살림을 완전히 맡기셨답니다.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남편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께서 결정하신 일이요.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괜찮다고 하지 않았소? 언제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참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게 승낙 아니오? 참는 것과 내주는 건 다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요. 받아들이시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아니, 결정은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제 동의 없이 제 자리가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지 않았어요. 교 씨 편을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결정을 미뤘을 뿐이에요. 그리고 미루는 동안 강한 쪽이 이겼습니다. 며칠 뒤 마당에서 교 씨를 마주쳤습니다. 교 씨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언니, 제가 부족해도 잘 봐주세요.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자리를 빼앗은 거였어요. 하지만 그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렇게만 말하고 지나쳤어요. 교 씨가 뒤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언니는 너그러우세요. 웃겼어요. 너그러운 게 아니라 그냥 할 말을 빼앗긴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이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먼저 말하고 크게 말하고 자주 말하는 사람이요. 저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승낙으로 받아들여질 줄은 몰랐어요. 판단은 늦게 내려졌습니다. 아니, 판단은 이미 내려져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려났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사씨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불편해 보였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과거형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집안이 편치 않다. 내가 느끼지 못했겠느냐.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불편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다. 다만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불편해 보이는구나.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려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침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도 그런 것 같구나. 편한 곳으로 가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 어머님, 별당을 마련해 두었다. 거기서 지내거라. 별당이요? 그건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을 찾아갔어요. 사랑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접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저보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들었소? 들었다고요? 언제 들으셨습니까? 며칠 전에. 며칠 전이요. 저한테는 오늘 처음 말씀하셨는데 남편은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봤어요. 말해서 뭐가 달라지겠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변명할 기회라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문제요. 무슨 뜻입니까? 잘못한 게 없으면 바꿀 것도 없지 않소? 저는 바뀔 필요가 없었습니다. 잘못이 없으니까요. 그럼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남편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은 늘 그래요. 따지지만 해결하지 않소. 저는 해결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결정을 안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책을 폈어요. 어머니 뜻을 따르는 게 좋겠소.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교씨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이 열렸습니다. 교씨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앉았어요. 언니, 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 건 사과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교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언니가 이해해 주셔서요. 이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별당에서도 편히 지내세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교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너그러우세요. 저 같으면 못 참았을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너그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싸울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10년을 살았는데 제 것이라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인이 들어와 물었어요. 마님, 도와드릴까요? 아니, 혼자 할게. 보따리를 묶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화가 났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불효한 적 없고 남편에게 불순종한 적 없고 집안 살림 망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쫓겨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식사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교씨, 저는 제일 끝에 앉았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어요. 억지로 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별당도 이 집안이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서운한 게 아니었습니다. 억울했어요. 예,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가끔 들를게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교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편히 쉬세요. 쉬라고요. 저는 쉬고 싶어서 여기 온 게 아니었는데요. 아무도 제 마음을 묻지 않았습니다. 별당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어요. 하지만 멀게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안채가 보였습니다. 제가 10년을 살았던 곳이요. 교 씨가 마당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별당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안채가 보였어요. 가깝지만 먼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저는 악인이 되지 않으려고 참았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틀렸습니다. 며칠 뒤 하인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대감마님께서 교씨 마님을 정실로 올리신다고 합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쫓겨났을 뿐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았습니다. 하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안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 잔치였나 봐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소리가 들렸어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도 들렸습니다. 귀를 막았어요. 그제야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났어요. 너는 졌다. 싸우지 않아서 졌다. 착하게 살아서 졌다.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저는 악인이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야 했어요. 착한 사람이 이기는 게 맞잖아요. 틀렸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착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졌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다 알게 될 줄 알았습니다. 별당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났어요. 처음 몇 달은 누군가 찾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실 거라고, 남편이 미안해 할 거라고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럼 소식이라도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집안 대소사라도 알려주겠지요. 그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잊혔어요.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먹고, 낮에는 바느질을 하고, 저녁이 되면 창밖을 봤어요. 안채에서 불이 켜졌다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다가 잠들었어요.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그러다 익숙해졌어요. 나중엔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1년쯤 지났을 때 하인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교씨 마님께서 아드님을 낳으셨답니다. 아들이요. 저는 10년을 살면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게 제일 큰 죄였는지도 모릅니다. 축하 잔치를 크게 연대요. 그날 밤 안채에서 북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한때 이 집 며느리였는데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닫았어요. 그래도 소리는 들렸습니다. 2년째 되던 해였어요. 친정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친정 문안을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안채로 갔습니다. 하인에게 전했어요. 대부인께 뵙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하인이 돌아왔어요. 대부인께서 편찮으셔서 사람을 받지 않으신답니다. 저를 안 만나시는 거였습니다. 교씨 마님께 여쭤보라 하십니다. 교씨요. 제가 친정을 가는데 왜 교씨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교씨 처소로 갔습니다. 2년 만에 들어가 봤어요. 예전 제 방이었습니다. 모든 게 바뀌어 있었어요. 교씨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쩐 일이세요? 친정 문안을 좀 다녀오려 합니다. 교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요. 어머니가 편찮으십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언니, 요즘 별당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친정 다녀오시려면 노자돈도 필요하실 텐데 괜찮으세요? 제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별당에 온 뒤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부탁드립니다. 교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돕고 싶은데 요즘 집안 형편이 좀 그래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 돌잔치를 크게 했으면서 무슨 형편이 어렵다는 말입니까? 그럼 대감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교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대감님도 요즘 바쁘세요. 괜히 귀찮게 하기가 그렇네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친정에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소식이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상을 치르는 동안에도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마지막을 보지 못했어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그것도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였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갈 수 있었어요. 같은 집안이니까요. 상복을 입고 안채로 갔습니다. 문상객들이 많았어요. 저를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분이 본부인 아니었나? 맞아. 그런데 왜 별당에 계시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교 씨가 상주 노릇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 씨에게 절했어요. 아무도 저한테는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남편을 한 번 봤어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오래간만이요. 3년 만이었어요. 예. 남편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으시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많았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살림은 괜찮소? 괜찮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소식도 끊겼어요. 괜찮습니다. 남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요. 나중에 들를게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지 않았어요.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친정 동생이 찾아왔어요. 누나, 이게 무슨 꼴이야? 동생이 별당을 둘러보며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응,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말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동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서 이렇게 살 거 뭐 있어.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나는 아직 이 집 사람이야. 무슨 집 사람이야. 쫓겨난 거잖아. 쫓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옮겨진 거예요. 동생이 한숨을 쉬었어요. 누나는 왜 그렇게 착해? 착한 게 아니라 바보 같아. 바보가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동생이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7년째 되던 해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아직 40도 안 됐는데 늙어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요. 교 씨의 거짓이 드러나고 제 억울함이 풀릴 거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간은 그냥 흘렀습니다. 교 씨는 여전히 정실이었고 저는 여전히 별당에 있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저를 더 잊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본부인인데라고 했어요. 2년 뒤엔 옛날 부인이 됐습니다. 5년 뒤엔 별당 사는 사람이 됐어요. 7년 뒤엔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제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틀렸습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지워버렸을 뿐이에요.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잊었어요. 저도 점점 잊혀졌습니다. 사람들이 내 얘길 다시 꺼낸 건 오래 지난 뒤였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별당에 온 지 10년이요. 저는 40이 넘었고 교 씨는 이 집의 확실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새로 들어온 하인들은 제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별당 사는 마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창밖을 보고 있는데 안채 쪽이 소란스러웠습니다. 하인들이 뛰어다녔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한참 뒤에 하인이 와서 말했어요. 교씨 마님께서 쓰러지셨답니다. 쓰러졌다고요? 예, 갑자기요. 며칠 뒤 교씨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병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별당에 있었어요.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인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마님, 대감님께서 부르십니다. 10년 만에 부르는 거였어요. 안채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가 봤어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사랑채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많이 늙었더군요. 오래간만이요. 예, 남편이 책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발견했소. 이게 뭡니까? 교씨가 쓴 거요. 일기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읽어보시오. 책장을 넘겼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본부인은 병약하다는 소문을 냈다. 어렵지 않았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대부인께 본부인이 집안일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믿으셨다. 또 다음 장이요. 대감께는 본부인이 불만이 많다고 했다. 대감은 귀찮아하셨다. 손이 떨렸습니다. 책을 계속 읽었어요.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씨가 어떻게 거짓말을 퍼뜨렸는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저를 몰아냈는지요. 계획적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도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본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마운 일이다. 책을 덮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미안하오. 10년 만에 듣는 사과였습니다. 몰랐소. 정말 몰랐소.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요. 이제라도 안채로 돌아오시오. 당신이 이 집 정실이오. 10년 전에 해야 할 말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아무 말이 없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어요. 교씨가 거짓말쟁이였다는 것도 제가 억울했다는 것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진실이 밝혀지니 허무했어요. 며칠 뒤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씨, 참 고생 많았네. 그 여자가 그럴 줄은 몰랐어. 이제라도 밝혀져서 다행이야. 모두들 동정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별당에 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요.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요. 그냥 몰랐다고만 했습니다. 일주일 뒤 집안 어른들이 모였어요. 저를 불렀습니다. 사씨, 이제 안채로 돌아가야지. 교씨가 한 짓이 밝혀졌으니 당신이 정실이네.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전으로요. 10년이 지났는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어른들이 놀랐어요. 뭘 생각해? 당연한 일 아닌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찾아왔어요. 왜 망설이는 거요? 10년입니다. 그래서요? 1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가라니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교씨가 나쁜 거지. 내가 뭘 잘못했소?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죠? 그럼 됐지 않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신 게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저를 봤어요. 당신은 결정을 안 했어요. 교씨 편도 제 편도 들지 않았죠. 그래서 큰 목소리가 이겼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요? 어쩌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뭘 말이요? 당신도 잘못하셨다는 걸요. 남편이 돌아갔어요. 사과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다시 왔어요. 생각해봤소? 예, 내가 잘못했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결정을 안 한 게 잘못이었소.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미안하오. 10년 전에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들으니 이상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일기장 소문이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사씨가 억울했구만. 교씨가 그럴 줄은 몰랐지.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야. 모두들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결심했어요. 안채로 돌아가지 않기로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이제 당신 자리를 찾은 건데. 자리요. 10년 전 제 자리는 이미 사라졌어요. 전 괜찮습니다. 무슨 소리야? 억울하지 않아?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억울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일기장이 증명해줬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진실은 사건으로 밝혀진 게 아니었어요. 교씨가 고백한 것도 아니고 누가 폭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록으로 남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기록은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제가 10년을 참았다고 해서 진실이 밝혀진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만약 그 일기를 못 찾았다면요? 저는 평생 별당에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제 억울함을 몰랐겠죠. 진실은 늘 밝혀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끔 운 좋게 기록으로 남을 뿐이에요. 왜 그땐 말하지 않았냐고들 합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친척들, 옛 친구들, 동네 사람들이요. 모두들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묻는 건 제 억울함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찾아온 건 신우이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형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10년 전엔 그냥 사씨였는데요. 그냥 지냈어요. 신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몰랐어요. 교씨가 그런 사람인 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별당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찾아왔다면요. 괜찮아요. 신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있어요. 그런데 형님,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질문이었어요. 말했습니다. 아니, 제대로요. 크게요. 크게요.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말이 아닌가요? 신우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했어야죠. 해명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랬어야 했나 봐요. 신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형님은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오해받는 거예요. 조용한 게 미덕이라고 배웠는데요. 며칠 뒤 옛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혼례 때 들러리를 섰던 친구였어요. 오래간만이야. 응,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니.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으면서요. 이제 괜찮아. 친구가 차를 마시다가 물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왜 그땐 나한테라도 말 안 했어? 말했습니다. 편지도 보냈어요. 답장이 없었을 뿐이에요. 기억 안 나? 친구가 눈을 깜빡였어요. 편지 받은 적 없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지지 않았어요. 무슨 소용이겠어요. 내가 잘못 기억했나 봐. 친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치? 내가 알았으면 당연히 도와줬을 텐데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도 지금처럼 몰랐다고 했겠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네 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교씨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모두들 입을 모았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근데 왜 그땐 말 안 했어요? 또 그 질문이에요. 말했어요. 아니, 우리한테요. 하소연이라도 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하소연했습니다. 장 보러 나갔을 때,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절에 갔을 때요. 그때마다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다들 그래요. 참아요. 이제 와서 도와줬을 거라니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사씨, 정말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아니, 미안해. 우리도 도와줬어야 했는데 10년 전에 이 양반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들 일은 여자들끼리 해결해야지. 지금은 도와줬어야 했다고 하네요. 왜 그땐 우리한테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나? 확실하게요. 어떻게 말해야 확실한 건가요? 친구가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요. 울면서 하소연했어야 했나요? 무릎 꿇고 빌었어야 했나요? 친구가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뭔가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사람들이 계속 왔어요. 모두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땐 말하지 않았어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왜 참기만 했어요? 이상했어요. 교 씨가 거짓말한 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결정을 안 한 것도 묻지 않았어요. 다들 제게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말하지 않았냐고요. 어느 날 참다 못해 대답했습니다. 말했어요. 여러 번요. 그럼 왜 아무도 몰랐어요? 듣지 않아서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럴 리가요. 제대로 말했으면 들었을 거예요. 제대로요.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인가요? 그러니까 좀 더 목소리를 높이고 분명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말없이 저를 봤어요. 난처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적극적으로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질문들은 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 자신을 위한 거였습니다. 왜 그땐 말하지 않았어요? 이 질문의 진짜 뜻은 이거였어요. 당신이 제대로 말하지 않아서 우리가 몰랐다. 그러니 우리 잘못이 아니다. 책임을 제게 돌리는 거였습니다. 교 씨가 나쁜 건 인정하지만 자기들은 피해자라는 거예요. 저처럼 속았다는 거죠. 웃겼어요. 며칠 뒤 신우이가 또 왔습니다. 형님,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뭐요? 형님이 왜 그때 말 안 했냐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말했다고 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럼 어쩌라고요. 신우이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이 좀 더 확실하게 해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해명이요. 10년 동안 별당에서 산 게 해명이 아닌가요? 싫어요. 신우이가 놀랐어요. 왜요? 오해 푸는 게 좋지 않아요? 오해가 아니었어요. 말했는데 안 들은 게 오해인가요? 신우이가 말없이 저를 봤어요. 사람들이 그냥 안 듣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제게 책임을 묻는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진실이 밝혀진 뒤가 더 외로웠어요. 억울할 땐 적어도 제가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뒤에는요. 사람들이 제게 물었어요. 왜 그땐 말하지 않았어요? 그 질문이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말하지 않은 사람, 제대로 싸우지 않은 사람, 너무 조용했던 사람. 교 씨는 악인이 되었지만 저도 피해자가 아니게 됐어요. 그냥 실수한 사람이 됐습니다. 제대로 말하지 못한 사람이요. 그 질문은 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질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는 참았어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사람들이 다녀가고 소란이 지나간 뒤요. 다들 제가 안채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어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별당에 남았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요? 이제 당신 자리잖아요. 제 자리는 이미 사라졌어요. 10년 전에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안 돌아올 거요? 예. 이유가 뭐요? 이유요. 10년입니다. 그게 이유죠? 10년을 혼자 살았어요. 이제 와서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고집이 셋이요. 고집이 아니었어요. 전 이미 혼자 사는 법을 배웠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변했소. 맞아요. 변했습니다. 예전엔 말이 없었는데 이젠 할 말은 다 하는구려. 웃겼어요. 말이 없어서 쫓겨났는데 이제 와서 말이 많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칠 뒤 신우이가 왔습니다. 형님,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뭐요? 정실 자리를 마다하다니 형님이 이상한 사람 같대요. 이상한 게 맞을지도 모르죠. 상관없어요. 신우이가 답답해했어요. 왜 이러세요? 이긴 건데. 이긴 게 아니었어요. 교씨는 죽었고 진실은 밝혀졌고 형님은 억울함을 풀었잖아요. 억울함이 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증명됐을 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10년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집안 어른이 찾아왔습니다. 사씨, 이제 그만 고집 부리지 않겠나? 고집이 아니라고요. 내가 돌아가야 집안이 바로 선다. 제가 없어도 집안은 잘 돌아갔어요. 10년 동안요. 안채는 정실이 있어야 하네. 정실은 교씨였잖아요. 그건 잘못된 일이었고 잘못됐으면 바로 잡으셨어야죠. 10년 전에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화를 냈어요. 내가 이러면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다. 체면이요. 10년 동안 제 체면은 어디 갔나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돌아가길 원했어요. 그래야 모든 게 정리되니까요. 교씨가 나쁜 사람, 저는 불쌍한 사람, 이제 해피엔딩. 깔끔하죠. 하지만 제 인생은 깔끔하지 않았어요. 10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안채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시간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2년쯤 더 지났을 때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위독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본 남편은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왔소? 예. 이제라도 와줘서 고맙소. 고마울 것 없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오. 또 사과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소. 나는 나쁜 남편이었소. 인정은 하네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용서요. 12년을 기다린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감동이 없었어요.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소. 며칠 뒤 남편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번엔 제가 상주였어요. 사람들이 절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쉬라고요. 전 아직 살아있는데요.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제 안채로 가시죠? 또 그 질문이에요. 아니요. 왜요? 이젠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요. 아무도 없으니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계속 별당에 살았어요. 사람들은 제게 이상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기회가 있는데 왜 안 잡아? 고생해서 얻은 자리인데.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젊은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후회 안 하세요? 뭐요? 그때 말하지 않은 거요. 좀 더 싸웠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후회요. 해요. 그럼 왜 안채로 안 가세요? 이제라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돌려받는 게 아니었어요. 12년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뭘 원하세요? 원하는 거죠. 한참을 생각했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요. 복수? 아니었어요. 교씨는 이미 죽었습니다. 인정? 받았어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자리 필요 없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했습니다. 그럼 뭘 원할까요? 아무것도요. 며느리가 놀랐어요. 아무것도요? 응, 이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며느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뭘 위해 사세요? 웃음이 났어요. 살기 위해서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저는 이기지 못했어요. 싸우지도 않았고요. 억울함은 뒤늦게 증명됐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했어요. 정실 자리를 마다하다니, 복수하지 않다니, 화내지 않다니. 하지만 전 그냥 살았어요. 별당에서 혼자서 조용히요. 그게 제가 배운 삶이었습니다. 지금은 60이 넘었어요. 별당에 산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그때 다시 살 수 있다면 뭘 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소리라도 질렀을까요? 싸웠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말을 아끼라고 배웠고, 참으라고 배웠고, 조용히 있으라고 배웠으니까요. 그게 잘못된 거였을까요? 어느 날 어린 손녀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행복해요? 행복이요. 글쎄, 슬퍼 보여요. 슬플까요? 슬프지는 않아. 그럼 뭐예요? 뭐냐고요? 그냥 살았어. 손녀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억울했고, 참았고, 잃었고, 증명됐고, 그래도 살았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가끔 창밖을 봅니다. 안채가 보여요. 한때 제가 살던 곳이죠.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보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참고 살다가 진실이 밝혀진 사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에요. 저는 참았어요. 맞아요. 하지만 참는 것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살았어요. 별땅에서 혼자서 12년을, 20년을, 30년을요. 그게 참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제 누군가 물었어요. 당신 인생에서 뭘 얻었어요? 얻은 거죠. 생각해 봤습니다. 자리도 못 지켰고, 사랑도 못 받았고, 인정도 늦게 받았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 얻은 걸까요? 배웠어요. 뭐요? 말하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걸요. 그래서요? 그리고 말해도 안 들릴 수 있다는 걸요. 웃겼어요. 둘 다 배웠는데 답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서 생각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때 말했을까요? 싸웠을까요? 소리를 질렀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살았어요. 좋은 삶은 아니었지만 나쁜 사람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긴 삶도 아니었지만 굴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